국민의힘의 젊은 목소리 박민영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 정치권의 가장 큰 빅 이슈는 네, 단연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이재명의 점심 이 오찬이었습니다. 아니 갑자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네, 나라 마지막 인생을 나라 위해 열정적으로 살겠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이재명을 만납니다. 네. 야, 이거 아니 도대체 두 사람은 왜 만난 겁니까? 사실 홍 시장이 어. 국민의힘 망하라고 오래 고사를 지내셨죠. 좀 표현이 그렇지만 아휴, 본인이 직접 예. 국민의힘 해산당할 거라고 하면서 탈당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뭐 사실 해산은 안 당했고요. 근데 기회주의적인 모습을 지금 굉장히 여러 갈래로 보여주고 계신 것 같아요. 예. 김부겸 지지 선언하고 음. 이재명이랑 만난다. 이거 너무도 연관성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예, 예. 대구시장을 만약에 김부겸이 이긴다 그러면 홍준표 시장이 그 공적을 인정받아서 음흠. 총리로 가는 그림 저는 충분히 그려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다른 방송에서 이런 그림을 민주당이 그리고 있다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친명 그룹들이 굉장히 그 이른바 정청래 유시민 그리고 김어준 같은 이 86 친문 그룹들한테 화가 많이 나 있고요. 8월 민주당 전당대회 때 정말 엄청난 폭발이 일어날 겁니다. 민주당에서. 예. 이재명 본인이 그 비명 행사로 공천을 통해서 대통령 된 사람이기 때문에 예. 총선 공천권이 얼마나 무서운지 제일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총선 공천권이 걸린 당권을 친문 그룹에게 또 뺏긴다 그러면 이재명은 바로 레임덕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민주당 내 헤게모니를 가져올 수 없다면 뉴 이재명 이런 빌드업 왜 하겠습니까? 뉴 이재명 당 만들겠다는 거예요. 정계 개편을 염두에 두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친명 그룹만 가지고는 힘이 모자라거든요. 만에 하나 대구까지 국민의힘이 내주게 되면 지역 기반조차 없는 정당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정말 이거는 보수 진영이 아니라 국민의힘의 괴멸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이 그 공적을 인정해서 홍준표 시장을 만약에 총리로 데려오고 예. 연립내각 형태로 인사권 주겠다. 이거 제가 심각한 지금 시나리오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수 진영이 얼마나 지금 위기 상황인지. 그리고 홍준표 시장을 필두로 해서 뚝이 무너지는 겁니다. 우수수수 그 보수 진영에 있는 인재들이 유출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 86세대 중심의 어떤 그런 기득권 운동권당이 하나 있을 것이고 예. 중도 보수를 표방하는 사람들을 이제 뭉쳐서 새롭게 규합한 뉴 이재명 정당으로 정계 개편이 이루어질 가능성 충분히 아예 존재하죠. 그럼 민주당이 둘로 쪼개져 가지고 예. 뉴 이재명 정당이 하나 네, 뭐 보수 우파 인척하는 그렇죠. 그런 정당이 하나 생기는 거고 네, 거기 이제 간판에 이제 뭐 홍준표가 이제 달려 있는 거고요. 그렇죠. 사실 지금까지 이미 여러 영입 인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 지금 신용환 충북도지사 후보 민주당에 예. 그리고 지금 그 김상욱 울산시장 후보 이런 사람들 전부 다 귀순해서 지금 당선권에 있는 사람들이고요. 이해훈 같은 사람들도 웬만하면은 기용했을 겁니다. 근데 그때 뭐 고발이 수십 건 들어가고 하니까 아니면 완전 양파녀였잖아요. 까면 까도 그냥 계속 뭐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험을 하는 것들이 다 중도 보수 얘기 지금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굳이 국민의 그 우리나라의 보수 당이 왜 필요하냐라고 하는 게 지금 친문 그룹들, 친명 그룹들의 의문점이고 이게 우리가 중도 보수 품겠다. 이 그림 지금 충분히 가능하고요. 실제로 그리고 있다. 홍준표 시장이 지금 그 전면에서 얼굴 마담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당이 쪼개지고 막 그런 상황들 정청래가 네.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란 얘기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이 전당대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김민석을 내보내서 김민석이 당대표 되면은 네. 뭐 그러면 땡큐고 그런 문제가 없죠. 그게 없으면 문제인데 설사 김민석이 떨어지더라도 홍준표 대구시장 이제 총리가 만약 된다면 홍준표 총리를 통해 가지고 자꾸 당이 그 행정부에 간섭을 하네. 네. 그러면 또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 이제 독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정청래하고 막 맞붙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 거기서 엄청나게 싸움이 벌어지면서 맞아요. 이재명이 꿈꾸는 어떤 뉴 이재명 정당보다는 네. 어떤 당내 권력 싸움, 이재명의 친명계와 이쪽 정청래 쪽의 친문계가 네. 권력 싸움하는 것만 더 심화되는 그런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나요? 그럴 시나리오도 충분히 가능하죠. 일단은 8월 전당대회에서 예. 친명과 구친문들 중에서 누가 헤게모니를 잡느냐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친명 그룹이 뭐 김민석 총리가 됐건 누가 됐건 차기 당권을 잡는다면 뭐 민주당은 친명 노선으로 당분간 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뭐 사실 민주당은 요동칠 일이 없죠. 혹은 우리 국민의힘이 대구를 비롯해서 부산, 뭐 울산, 뭐 경남, 경북 등 최소 5곳 정도를 지킨다라고 하면은 보수 진영도 명맥을 유지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그린 시나리오는 정말 최악의 경우의 수, 여러 가지 필요 충분 조건들이 맞아야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어설프게 홍준표 같은 사람들만 픽해서 데려간다. 열림내각이라고 하는 게 사실 분열의 씨앗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창출한 정권인데 왜 보수들에게 나눠주느냐라는 또 이제 그런 구설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민주당의 분열의 씨앗이 될 수가 있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의 생존 본능은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탁월하죠. 그러니까 지금도 총선 당권 내주는 순간 공소 취소 같은 것들 지금 무리하게 서두르는 이유 뭐겠습니까? 지금 그나마 이재명이 직접 공천을 했던 친명 거수기들이 잔존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힘 있는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당장 1, 2년도 아닙니다. 8월 지나서 친문 그룹들이 정청래가 연임하잖아요. 그러면은 정청래 밑으로 쭉 줄 서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줄 섰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럼요. 권력이 바뀌면 또 줄 서는 거예요. 거수기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처럼 공소 취소 모임 같은 거 하겠습니까? 안 하죠. 관심 그때부터는 끊겠죠. 민주당의 새로운 권력 지형이 펼쳐지는 것이고 차기 대권에 누가 도전할 것이냐가 화두가 되는 거지. 이재명은 이미 국회의원보다 임기가 적은 대통령 레임덕이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지금 5만 대 마수를 뻗치고 있는 것이고 그 지금 여러 마수 중에 한 곳이 우리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보수 정당과 보수 진영 내 여러 인사들에게 뻗쳐 있다라고 하는 거. 지금 그게 저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죠. 홍준표 전 시장이 마지막 인생을 나라를 위해 열정적으로 살겠다고 그러는데 마지막 열정적으로 이렇게 불태우는 게 자칫 잘못하면 이재명하고 함께 불태워지는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나저나 말입니다. 이재명이 어떤 이 사람 픽하는 거 일단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하여튼 이득을 준 사람은 반드시 챙기는 거.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우리 우파 진영에서도 아니 뭔가 헌신하고 최선을 다한 사람들, 최근 같으면은 뭐 박상현 검사 같은 사람들이 정권하고 막 싸우면서 국민의힘하고 협력하고 있으면 이런 사람은 또 잘 보호를 해야 되고 뭔가 그만큼의 보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재명이 그걸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황교익 다 기억하시죠? 황교익 씨, 이 뭐 맛 칼럼니스트 뭐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인데 문화관광연구원장에 임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임명된 이 문화관광연구원이요, 여러분 차관급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에다 황교익을 또 꽂았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죠? 근데 민주당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눈치를 안 봅니다. 자기 사람 챙기는 눈치를 안 봐요. 이미 이재명의 그런 5개 재판의 변호인단들이 모두 다 행정부 요직에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갔죠. 기관장 들어가 있고 심지어는 유엔 대사, 변호사가 유엔 대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법제처장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막장 인사를 하고 있는데 그 연장선에서 근데 황교익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서도 저게 지금 그 경기도 한 지역에서 공장 화재가 났는데 그 시간에 황교익과 떡볶이를 먹었다 그래서 굉장한 논란이 됐었던 사건이거든요. 그게 2021년에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되고 나서 먹방 찍다가 경기도에서 큰 불 났는데 먹방 찍고 있다가 그래서 뭐 하마터면 그때 이재명도 날아갈 뻔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논란이 되니까 자기가 스스로 경기공사 관광공사에서 사퇴를 했거든요. 그럼요. 국민의힘에서 결국에는 이재명이 픽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좌파 진영은 어떻게든 보훈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총리실 산하에 박서군 같은 사람들, 효순이 미선이 때부터 대표적으로 반미 선동 시위했던 데모 전문가들이잖아요. 제도권의 언감생심 발을 들일 수 없는 사람들, 반미주의자들, 지금도 마두로 석방 집회 같은 거 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현직으로 총리실 산하의 위원장급 기관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근데 저는 좀 생각이 점점 좀 달라지고 있는 것이 욕만 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민주당처럼 정말 수준 이하의 사람들을 저런 행정부 요직에 쓴다는 것은 물론 바람직하지 않고 저희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너무도 배제를 하는 경향이 사실 있거든요. 우리 윤석열 정권에서도 기관장급 자리들 수십 개를 끝까지 인사를 못하고 나왔습니다. 뭐
그 당시에 대통령실에 계셨으니까 그렇죠. 더 잘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요. 문재인 정권 때 알박기 인사들이 5년을 꽉 채우고 3년 알박기로 3년을 더 채우고 전현희 끝까지 버텼지 않습니까? 그 알박기 인사들을 정리도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3년도 못 채우고 탄핵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예.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권 인사들은 8년 동안 기관을 장악을 했고 우리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1년도 못한 거죠. 예. 네, 지금 이런 식의 상황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보수 진영은 선거를 이겨도 농공 행상이 안 되고 관료들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까? 예. 사실 그러면 이게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누가 우리 보수 진영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목숨 바쳐 싸우겠습니까? 지금 그게 박상용 중요한 검사, 거예요. 예. 네, 박상용 검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조명현 씨나 백광현 씨 같은 사람들, 특히 조명현 씨는 그 지난 대선 한복판에서 이재명의 법인카드 유용에 대해서 정말 용기 있게 내부 폭로를 해서 엄청난 사실 이 이재명의 폭로 그런 비리들을 파헤쳐냈던 사람이거든요. 예. 근데 이런 분 지금 이재명에게 진짜 이재명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불의에 이 사망한 사람들이 지금 몇 명입니까 대체? 10명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공포에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전혀 보호를 못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도 사실 비례대표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국회에서 방탄복 입혀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재명과 싸우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많은 당원분들께서 얘기하셨지만 한동훈 씨 비례대표 명단에는 들어가지 못했죠. 네. 엉뚱한 사람들만 잔뜩 들어가가지고 네. 김혜진은 그 비례대표를 2번이나 하게 만들어주고 막 그런 일이 그러니까요. 있었죠. 예. 누가 우리 당을 위해 헌신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보수 진영을 위해서 양심의 목소리를 내겠냐 이거예요. 예. 현실적인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사실 국민의힘 대변인이시기 때문에 이런 네. 얘기하시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그래도 당을 원하는 네. 당의 발전을 원하는 젊은 정치인의 어떤 그런 심정으로 네.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자, 이런 상황들 다 안고 좀 국민의힘을 잘 끌고 가야 될 분이 그럼요. 결국에 장동혁 대표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오늘 원래 귀국하기로 했었는데 예. 갑자기 그 귀국 비행기를 늦췄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에 온다고 그러는데 그 이유가 미 국무부에서 갑자기 연락이 와서 네. 그래서 갑자기 회항을 하게 됐다. 네. 다시 발걸음을 돌리겠다 그러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겁니까? 제가 좀 상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예. 원래 2박 4일 일정이었다가 이 2박 4일 일정의 안팎으로 나도 좀 만납시다 하는 여러 이 상하 의원들을 비롯한 이 어떤 행정부 관계자들의 미국 쪽에서 요청이 있었어요. 그렇기 예. 때문에 앞뒤로 일정이 2배 가까이 늘어난 거거든요. 실제로 이제 그 특정 인사들 같은 경우에는 장동혁 대표의 일정 안은 내가 도저히 시간이 안 되니 조금 빨리 와줄 수 없냐. 그럼 내가 시간을 낼 수 있다. 굉장한 페이버를 보여준 거죠. 예. 그래서 데럴 아이사 상원 의원을 시작으로 예, 제일 하원 처음 의원을 만났던, 시작으로 예. 해서 그 친 트럼프 인사들과의 줄 면담이 이어졌고 백악관 그리고 국무부까지 방문을 했기 때문에 야당 대표로서는 이미 소기의 성과를 거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제가 좀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이 이 외교라고 하는 게 제가 대통령실에 있었지 않습니까? 예. 안보실을 필두로 해서 각 수석급들의 비서관들이 또 보좌를 하고 외교부가 또 어레인지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정부 기관의 도움을 받고서도 굉장히 어려운 게 외교입니다. 당연한 것이 상대 국가와의 어떤 의전 문제, 일정 조율 문제, 의제 조율 문제부터 이런 것들이 다 첩첩산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보좌를 받아도 힘든 게 외교인데 심지어 야당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사무처 국제국 국장 한 명 따라붙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실무 라인도 일단 굉장히 열악하고요. 그리고 아무리 트럼프 행정부가 이재명 정권을 정말 막장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어쨌거나 공식적인 카운터 파트너는 이재명 정부란 말입니다. 예. 그런 와중에 야당 대표를 만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외교 관례상으로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도 굉장한 부담을 안고 장동혁 대표를 만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상하원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제스처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재명 정권에 대한 불신이 크고 특히 그 이스라엘 관련해서 대체 이재명은 어떤 사람이길래 그런 가짜뉴스를 우방국에게 예. 이 질문이 쏟아졌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에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이제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기대감과 좀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이 수요가 쇄도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번에 또 2차 연장이 된 것은 예. 그 짐까지 다 싸놓고 거의 보딩 패스까지 다 완료가 된 상태에서 정말 비행기 타기만 하면 되는 그 직전에 국무부에서 연락이 왔다는 겁니다. 국무부 고위 관계자를 예. 만나는 면담 일정을 잡고 싶으니 조금만 귀국을 지연해달라. 그러니까 그 고위 관계자가 예. 지금 다들 기대하고 있는 게 네. 국무부의 제일 고위 관계자면은 이제 루비오 국무장관 아니냐. 맞습니다.
아니면 루비오 국무장관은 다리만 놓는 거고 백악관을 들어가나? 막 그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거든요. 예, 펜스 부통령 얘기도 나오고 있죠. 예, 예. 그래서 제1야당 대표가 귀국 일정을 연기하고 만나야 될 정도의 좀 중량감 있는 인사라고 하면은 우리 부장님 말씀하신 딱 2명 정도가 떠오르죠. 펜스 부통령, 루비오 국무장관, 예. 그리고 한 발 더 나가면은 트럼프 대통령까지 이 가능성을 이제 열어둘 수 있는 건데 예, 예. 일단 제 추측입니다. 저도 아직 확정적으로 일정을 받아보진 못했기 때문에 아마 루비오 국무장관 선에서 좀 연락이 된 것이 아닌가 좀 추측을 해봐요. 그리고 그 정도 일정이기 때문에 잔류를 하는 것이 저는 나름대로 논리가 됐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귀국하는 대로 이런 여러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제가 살짝 아쉬운 점은 이 사실 정치는 뭘 하느냐보다 뭘 보여주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NSC 이 핵심 관계자, 그러니까 NSC라고 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회의 한 예. 국가에서 안보 관련돼서 가장 최상위 결정권을 가진 회의 아니겠습니까? 네네.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주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그 이란 전쟁 한복판에서 지금 그 세계 경찰 역할을 하는 미국의 이런 전쟁 총괄하는 NSC에서의 관계자들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예.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호의를 보여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당연히 이런 군사 안보상의 이야기를 누출시킬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얘기를 못하는 것이 맞지만 설명을 전쟁 중에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이런 국가안전보장회의 어떤 최고 수준의 이런 회의 관계자들이 야당 대표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이례적이고 대단한 일이다 예. 라고 했으면 조금 더 기사가 예쁘게 나갔을 텐데 보안이라 말씀드릴 수 없다. 약간 이렇게만 조금 일축된 게 아쉬워서 제가 좀 그것들도 부연 설명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파격이거든요. 네. 사실 만약에 그러니까 국가안전보장회의 같은 어떤 국가의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나라를 만날 때는 그쪽의 행정부를 만나야지 그쪽의 야당을 만나면은 그 나라의 어떤 행정부하고의 굉장히 마찰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 그렇죠. 그럼에도 좀 만나준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큰데 근데 그런 장동혁 대표의 방미에 대해서 박지원 민주당 의원 장동혁 대표를 입국 정지시켜야 된다. 아이고야. 뭐 이런 발언하고 있고요. 그리고 김종혁 뭐라 불러할까? 전 최고위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약을 파냐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일단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심각한 것이 예, 전 박지원 의원은 일견 이해가 됩니다. 막말이고 해서는 안 될 얘기지만 좌파들 입장에서는요. 자기네들이 이렇게 우리 우방국들에게 가짜뉴스로 공격을 해서 망신을 당한 판국에 예, 야당 대표가 지금 실세 중에 실세들 트럼프 행정부 강요들과 이런 상하원 관계자들을 만난다. 당연히 위협이 되고 견제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좌파들의 입이 거칠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장동혁 대표가 잘하고 있다. 검증을 받는 거군요. 그럼요. 어허. 오히려 아니 뭐 저게 저런 어떤 비난들은 극찬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예. 때문에 저런 표현 자체는 뭐 워낙 입이 거치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 맥락을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장동혁 대표를 입국을 정지시킨 게 아니라 이재명의 SNS질 좀 금지 좀 시키세요. 예. 아니 그리고 사실 민주당의 자당 대표는 글쎄 미국 갈 수는 있을까요? 우리가 농담처럼 얘기를 하지만 진짜 간 적이 있나? 못본 것 아니 같은데. 근데 이게 지금 현재 미국의 비자 정책으로는 예. 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거 미국 불질렀으니. 대사관저에 화염병 들고 들어갔다가 예. 뉴스에 그치긴 했습니다만 예. 테러 행위죠.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자당 대표는 가지도 못하는데 뭐 입국 금지 어쩌고 운운하는 것도 황당하고요. 문제는 이제 우리 당 관계자 김종혁 씨겠죠. 예. 김종혁 씨. 그러니까 자당 대표의 어떤 일정에 대해서 정말 망하라고 저주를 퍼붓는다라고 하는 거. 근데 이 사람들의 어떤 의도가 너무 명확하지 않습니까? 한동훈 씨 옹립하겠다. 예. 잘 되면은 한동훈 덕분이고 안 되면 장동혁 때문이다. 모든 그런 알고리즘 가지고 그냥 억지 쓰는 소리만 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일고의 가치가 없는데 오늘 또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부산이 박정준 시장이 결국 후보가 예, 됐잖아요. 후보가 됐죠. 여론조사 꽃 그 김어준 방송에서 하는 그 여론조사죠. 한 자릿수대로 좁혀졌습니다. 49%대 대 41% 정도로. 오. 그러니까 지금 부산이 굉장히 고무적인 상황인데 예. 김종혁 씨는 그것도 뭐라 그러냐면 한동훈이 북갑에 가서 한동훈의 나비 효과로 좁혀졌다. 아니 무슨 뭐 한동훈 뭐 전지 뭐 창조주설 전지 전능설입니까? 이게 뭡니까? 기승전 한동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초등학생들 무슨 동아리 정치 동아리 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유치하잖아요. 예, 예.
그렇게 따지면은 사실 가장 그 주진우 의원, 물론 저는 지금은 여러 다른 스탠스라고 알고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훌륭하다 지금 이제 입장을 바꾼 거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당원들께서는 한동훈을 두둔했다라고 인식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사실 우리 팬앤마이크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해명 많이 하셨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우클릭을 했던 박형준 시장을 지지를 해줬단 말입니다. 우리 당원 지지자분들이 이런 상황들만 봐도 한동훈 씨는 묻으면은 사실 오히려 나락에 간다. 저는 그 공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들만 딴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한동훈 묻었다가 김문수 후보도 전당대회 떨어졌고요. 한동훈 아니야. 묻었던 사람들 다 사실 잘된 사람이 없습니다. 예. 아니 한동훈 때문에 지금 피해를 본 분이 지금 한두 분이 아닙니다. 공천을 완전 엉망진창으로 해서 지금 결국 윤석열 대통령도 탄핵을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자 한동훈이 나간다는 이 북구갑, 이 북구갑이 지금 난리가 나 있는 상황인데 네. 민주당이 북구갑 보궐선거 자체를 아예 그냥 안 하는 방향도 지금 강구하고 있다면서요.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왜냐하면 사실 뭐 저희 다들 아시겠지만은 4년의 임기를 보장받고 당선된 거지 않습니까? 네네. 4년 동안 지역 책임지겠다고 나온 사람이 이유가 뭐가 됐건 간에 예. 반만 채우고 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지역 주민들을 배신하는 거거든요. 예. 아무리 뽑아준 부산시장 사람들을 배신한 거죠. 그렇죠. 큰 정치를 한다고 하지만 그리고 보궐선거가 발생하면은 당연히 비용이 수반되고 세금으로 선거를 또 치러야 되는 것이고 네. 그 사이에 또 행정 공백이 발생하게 되죠. 입법 공백과 그 지역을 대표해서 목소리를 내줄 수 있는 국회의원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에게 이미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선수가 5월 1일 넘어가면 이번 올해의 재보궐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내년으로 예. 1년 동안 공석이 또 발생하거든요. 1년 동안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겁니다. 북갑 주민들은 1년 동안 북갑 주민들을 위해서 중앙에서 목소리를 내줄 의원도, 예산을 타기 위해 싸워줄 의원도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부산시장 나가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본인을 뽑아준, 2번이나 뽑아준 북갑 주민들한테 3번 뽑아줬죠. 북갑 주민들한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전재수는 일단 나는 무조건 4월 30일 전에 의원직 사퇴하겠습니다. 뭐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예. 뭐 정청래도 그런 꼼수를 안 부리겠습니다. 급하게 막 덮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런 일 없더라고. 그럼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부산시장 선거도 사실 그러니까 굉장한 영향 타격을 받죠. 입겠죠. 예. 그래서 전재수 의원은 무조건 내려오려고 할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는 하정우 수석을 둘러싼 지금 명청 간의 또 이 아기다툼이 예. 엄청난 것 같아요. 어허. 이제 정청래 입장에서는 이 청와대 수석급 인사를 빼오겠다. 예. 내가 공들여서 내가 북갑에 공천했고 이겼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공치사를 하고 싶어하는 것 같고요. 예. 이재명 입장에서는 정청래의 그런 의도를 알기 때문에 내주기 싫겠죠. 예. 그래서 지금 설왕설래들이 오가고 있는데 최근 기류는 하정우 수석이 출마 쪽으로 마음을 좀 잡았다라고 뭐 이재명이 전해지고 순방 있어요. 갔다 오면은 뭐 나올 거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쪽에서 좀 불쾌감을 표출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들리는 친명들의 이야기를 보면은 네. 결과적으로 하정우 수석이 출마할 거면서 이재명이 만류하는 것처럼 프레임을 만들어서 이재명 팔아서 몸값을 불렸다라고 하는 불만인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그런 여러 구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형상으로는 하정우 수석이 출마할 것 같아요. 예. 근데 하정우 수석이 출마하면은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도 후보를 안 내는 방향, 그러니까 혹은 이제 그 재보궐을 안 내는 방향으로는 이야기를 하기가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설화에 불과하다 생각하고요. 예. 재보궐이 열린다면 하정우 수석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하정우 수석과 박민식 장관의 2파전, 그러니까 한동훈이 박민식 장관 예. 1강 1중 이제 1약 어허. 뭐 한 10번대 이제 관심 좀 적당히 받는 무소속 후보 정도. 한동훈이 나오면 표가 좀 갈라지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 장해찬 부원장 사례가 있죠. 음. 지난번에 공천 취소가 되고 나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고 네. 다른 지역 경선 떨어졌다가 갑자기 들어온 정현욱 후보와 3파전으로 붙었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 여론조사상으로는 팽팽했습니다. 30%대 정도로 3명이 나눠 갖는 구도였는데 실제로는 사표 방지 심리가 무섭게 작동을 하죠. 예. 정현욱이라고 하는 사람 잘 모르세요. 몰랐죠. 왜냐하면 처음에 갑자기 튀어나와서. 다른 지역에서 왔다가 갑자기 한 달 전에 들어왔는데 누가 알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 낙동강전선까지 내줄 수 없다라고 하는 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판단으로 이번 사실 몰표가 들어갔거든요. 예. 과반을 얻었습니다. 정현욱 같은 사람도 과반을 얻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부산 지역이 결과적으로 지켜졌기 때문에 개헌저지선 지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눈물을 머금고 장해찬 부원장 얼마나 억울하게 공천 취소됐습니까? 예. 눈물을 머금고 국민의 후보를 찍었단 말입니다. 그게 사실 선거의 본질이에요. 투표장에 가면요.
10번 때 한동훈 씨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지금 실제로 여론조사상으로 봤을 때는 김두관까지 3자 구도, 박민식, 김두관, 한동훈 3자 구도 여론조사에서 한동훈 씨가 오차범위 내긴 하지만 꼴찌였습니다. 장해찬 부원장은 30%대까지 30% 가까이까지 얻었지만 9% 얻었어요. 한동훈 씨는 19%인가 얻었거든요. 몇 프로 되겠습니까? 뭐 한 5%, 비율로 하면은 예. 한 6%뭐 한 그쯤 5% 나오겠네요. 넘으면 다행인 수준인 거고요. 우리 당이 아마 북갑 같은 경우에는 경선을 할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이영풍 기자 또 출마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럼 경선 과정에서 한동훈 씨는 묻힐 수밖에 없죠. 저는 살다 자기가 이 지역에 그 이사 왔다 전입 신고한다고 언플하는 사람 처음 봤습니다. 왜냐면 이게 지역을 되게 무시하는 거예요. 예. 나는 타지인인데 지금 처음 왔어. 찍어줘. 이게 지역 주민들에게 얼마나 결례입니까? 예. 침 발라놓고 그냥 나 뽑아주라고 표만 달라고 온 거 아니에요. 나 이사만 오면 다 뽑아 주실 거죠, 거의 그런 건데. 네, 전 저런 무지한 캠페인은 처음 봤고요. 한동훈 씨 뭐 선거하시는 거 다들 보셨을 테니까 뭐 셀카 하나 찍을 줄 알지 뭘 하겠습니까? 예. 예. 아니 실제로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부산에 가서 유세를 하거나 뭐 대구 유세 갈 때 동원된 뭐 버스 대전 뭐 하는 사람들이 이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때하고 동원이 없을 때하고 분위기가 너무 달랐다. 뭐 그런 얘기도 그럼요. 들리더라고요. 대구 한번 갔다가 무서워서 다시 못 가잖아요. 그래서 버스 그런 건가요? 대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문시장 상인들의 그 성화 여기가 어디라고 어허. 정말 그 공개되지 않은 영상들 보시면요 예. 비속어가 난무합니다. 음. 사실 용납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냥 배신자도 아니고 자신에게 한동훈에게 언감생심 자격도 안 되는 한동훈에게 예. 법무부 장관의 모든 행정부 인사에 대한 검증 기능에 그리고 공천권까지 비대위원장까지 총체적으로 지원을 했던 윤 대통령을 그런 식으로 배신하고 실제로는 심지어는 당원 게시판에 여론 조작까지 해가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들을 대통령 부부를 향해서 쏟아내고 지금 가처분도 못 걸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한동훈이 기본적으로 네. 북구갑으로 가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예, 북구갑에서 잘 의원 생활하고 있었던 이 박민식 장관을 갖다가 박민식 장관이 북구갑으로 출마하면 되거든요. 예, 근데 뽑아다가 서울에다 갑자기 출마를 시켰던 게 한동훈이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자기가 그 자리를 지금 다시 또 들어가서 뭐 보궐선거를 하겠다고? 네, 사람이 도리를 너무 벗어난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게 좀 자세히 설명드리자면요. 네. 원래 박민식 그 장관 같은 경우에는 북갑에서 재선하셨고요. 예. 그리고 이제 분당에서 털을 닦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분당이 아니라 강서로 보냈죠. 그렇죠. 네, 굉장히 선전을 또 했어요. 강서가 험지임에도 불구하고 5% 미만 정도로 선방을 했습니다. 진짜 나라 살려보겠다고 총선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다고 가신 거예요. 그럼요. 험지에. 될 만한 자리 갔으면 무조건 당선되셨을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그래서 서병수를 또 그 북갑에 넣었고요. 예. 북갑에 넣고 북갑이 그날 부산에선 가장 험지에 가깝거든요. 예. 그리고 서병수 전 의원이 있었던 그 양지 바른 곳에 누구를 보냈느냐? 지금 정성국 친한계 정성국 의원을 단수로 그 보냈습니다. 교총 출신. 예. 네, 정성국 의원은 그마저도 험지에 보냈다고 우는 소리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적도 있어요. 예, 총선백서 회의장에서 그런 얘기 나왔다고 굉장히 제가 황당했는데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한동훈 씨가 좀 자파스러운 게 있죠. 그러니까 자기 사람 생기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후보군들 돌려막기 하면서 한석 얻을 수 있는 거 포기해가면서까지 정성국 의원에게 자리 챙겨준 결과 정성국 의원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지금 수발을 들고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황당한 시츄에이션의 가장 피해자가 박민식 장관이죠. 예. 그런데 그 박민식 장관 자리 지금 뺏겠다고 들어온 것도 황당한데 그게 너무 정치적인 상도를 좀 벗어난 느낌이어가지고. 뭐 정치 상도만 그렇겠습니까? 인성 자체가 사실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박민식 댓글 쓰는 거 보면 그 심지어- 게시물 쓴 거 보면 예. 욕하는 거 보세요. 예. 박민식 장관 심지어 무공천하라는 거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어디 이런 참 일단 친한파들 몰려가서 무공천 얘기하는 거 보면서 저도 좀 기가 좀 차더라고요. 어이가 없죠. 그러니까 어. 박민식 장관을 지금 2번 죽이는 거예요. 예. 정말 정치 상도는 고사하고 인간의 도리도 못하는 사람이다. 예. 생각합니다. 자, 다른 지역 지방선거 관련 내용들도 오늘 이제 경선 결과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네. 일단 국민의힘 이 대구시장 경선은 추경호 의원 그리고 유영화 의원이 예선을 통과해서 이제 결선 투표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충북지사 후보는 윤곽근 후보가 이제 결선에 올라서 현역이죠. 김영환 충북지사와 결선 투표를 이제 진행하게 됐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판세가 대구는 일단 김부겸이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충북은 신용환 후보가 이제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일단은 대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유영하 의원이 결선까지 온 게 대단하다 생각이 일단 들었어요. 예, 왜 그러냐면 초선 의원이기도 하고 사실 윤재욱 의원 같은 그 다선 원내대표까지 지냈던 의원들 쟁쟁한 경쟁자들이 있는데 2등 안에 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력이 있는 후보다 생각이 들었고요. 조심스럽지만 일단 공개된 조사들을 봤을 때는 추경호 의원 쪽이 조금 우세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대구 경선 같은 경우에는 물론 마지막까지 변수가 있습니다만 큰 변수가 생기지 않는다면 추경호 의원 쪽이 될 가능성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럼 이제 달성 지역이 보궐 지역이 되겠죠. 예. 그럼 그 지역에 이준석 위원장께서 좀 금명간 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추경호 의원과 손 맞잡고 김부겸과 2대1 매치업을 만든다면 저는 굉장한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 저희가 괜찮네요.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물론 유영하 의원 제가 응원하고요. 네. 유영하 의원도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유영하 의원도 대구시장 낙점이 될 경우에는 재보궐 마찬가지로 나게 됩니다. 그래서 대구 지역 재보궐 한 자리도 확정됐다 말씀드리고요. 충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영환 현역 도지사가 가처분 인용을 통해서 기사회생을 했죠. 험난했습니다. 예. 네, 그래서 뭐 여러 감론을박들이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윤갑근 의원과 맞붙게 됐고, 윤갑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의 어떤 헌법재판소 변호인 탄핵 재판의 변호인으로 잘 알려져 있죠. 그래서 당원분들께서 윤갑근 의원의 그런 윤갑근 후보, 예. 그 변호사의 노고에 대해서 나름대로 평가를 해주신 결과 아닐까. 그리고 사실 윤갑근 그 예비 후보 같은 경우에도 또 충남 지역을 충북 지역 굉장히 오랫동안 지켰던 고향이지 해당 않습니까? 지역에 그렇죠. 유력 정치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결선 매치업도 굉장히 기대가 된다 생각하고, 신영환 후보는 사실 좀 약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박근혜 청와대에서 청년 특보 전 노영민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저 좀 놀랐습니다. 민주당의 귀순자 대우라고 하는 게 놀라울 정도인데 특별한 이력이 사실 없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보수 진영에서는 바른미래당 건너갔다가 충북도지사 도전했지만 안 됐고 사실 지난 지방선거 때는 뭐 사실 경선 자체도 못 치러봤고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자리 못 받아서 사실 민주당 건너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역 도지사까지 지금 쟁쟁한 후보들이 있는 가운데 저희가 충분히 겨뤄볼 만하다 평가합니다. 예, 일단 대구든 충북이든 어떤 좋은 결과가 좀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매치업이 지금 거의 다 나온 상황인데 6.3 지방선거 이제 한 46일, 47일 정도쯤 나와 있는데 인천은 박찬대, 유정복 대결로 됐고요. 그리고 서울은 정원호 아직 지금 경선 중입니다. 오세훈, 박수민, 윤희숙 후보 중에서 이제 대결이 될 것이고, 강원은 우상호, 김진태. 야, 여기도 좀 김진태 현 지사인데 갑자기 우상호한테 밀리면 안 되겠죠? 그렇죠. 요 경기는 추미애. 여기가 좀 걱정이에요. 네. 여기 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일단은 경기도는 사실 냉정하게 저희한테 유리한 지형은 아니에요. 다만 후보가 보수의 어머니. 그래도 후보는 내긴 내야죠. 보수의 어머니 추미애가 됐기 때문에 사실 저는 웃어줄 만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에는 5선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하남 선거에서 당시 이용 비례대표 초선 의원과 맞붙어서 1%대 접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미애라고 하는 어떤 개인에 대한 평가, 개딸들에게는 인기 있을지 모르겠지만 국민적으로는 굉장히 비호감도가 높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우리 당에서 이 행정 전문성 그리고 대중적인 인지도가 있는 후보, 지금 뭐 여러 쟁쟁한 후보들 나와 있죠. 뭐 조광한 후보 그리고 또 이제 양향자 최고위원 같은 사람들, 그리고 이성배 MBC 아나운서도 지금 출마 선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선 컨벤션에 따라서 얼마든지 경기도도 지형 바뀔 수 있다고 보고, 핵심은 또 하남 지역에 대한 탈환이죠. 하남은 이용 의원이 1%대 차이로 추미애와 맞붙었을 정도로 지역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석 하나 보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평가하고요. 인천 같은 경우에는 유정복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시정 평가가 4년 내내 최상위권이었습니다. 그만큼 인천시 내에서의 평판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당내 현안에 대해서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선을 지키면서 이야기를 하는 모습들 덕분에 어떤
코어층들의 비토도 크지 않은 후보예요. 그렇기 때문에 박찬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이재명 수발드는 역할, 원내대표로서 그 강성 메시지 낸 거 말고는 특별한 이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키즈라고 하는 거 말고는. 그렇기 때문에 행정 전문성에는 유정복 시장의 뒷심발이가 가능하다 생각하고, 강원 같은 경우에도 김진태 지사가 늘 도정평가 최상위권이었던 분이에요. 그리고 강원도는 사실 굉장히 보수세가 여전히 강한 지역입니다. 저희가 여러 비공개 여론조사들도 돌려보면은 특히 이제 원주 같은 어떤 도심 지역 정도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국민의힘 쪽의 지지세가 굉장히 크다라고 하고 있고, 우상호 의원 지금 그 정무수석이었죠. 전혀 지금 지역 현안 이해를 못하고 있다라고 연일 구설에 오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본선 분위기 무르익을수록 가능성 크다 생각하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스터 칸쿤이 끊임없이 터져 나오기 때문에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저렇게 알토란처럼 이 성북구청의 예산을 자기 사람들한테 쏟을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뭐 민달팽이 유니온 그 여성분 특징도 시켜주고 뭐 수천만 원 들여서 칸쿤도 갔다 오고 그리고 뭐 수백억 들여서 고액 후원자들 수의 계약도 시켜주고 자기 고향에 뭐 행복센터도 짓고 애기시당 무슨 뭐 언론에 거의 뭐 그 언론 홍보 예산 70% 가까이 때려박아서 자기 찬양하는 기사 쓰게 만들고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비리의 온상, 그러니까 성북구 예산도 저렇게 알토란처럼 하는데 서울시 10조가 넘는 소통령 이런 자리에 가면 과연 얼마나 알차게 이 서울시정을 망가뜨릴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국민들께서 냉정하게 평가하실 거라고 봅니다. 아이고, 하여튼 뭐 계속해서 우리 박민영 대변인 통해 가지고 워낙에 이제 달변이시기 때문에 좀 판세를 좀 분석해서 여러분께 좋은 정보를 전해드리고 싶은데 박민 대변인이 또 그다음 또 일정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종 모셔가지고 어떤 이 정치권과 관련된 진짜 다른 데서 알 수 없는 그런 소식들 많이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유리더 아카데미 제4기 강좌가 개설됩니다. 제4기의 주제는 세계사의 판이 바뀌고 있다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이 격화되면서 세계의 질서가 요동치는 와중에 벌어지는 미국의 세계 전략 대변화와 트럼프 독트린의 본질, 미중 신냉전과 일본 한국의 운명 등 대한민국의 나갈 길을 모색하는 10개의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40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시각, 새로운 감성으로 마련한 강의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흐름을 읽으면 돈이 보인다. 펜앤 경제TV. 월화수목금 오후 4시 라이브 4. 경제의 핵심만 쏙쏙 경제픽설. 주식시장을 읽는 눈 머니인사이트. 투자의 맥을 한방에 박상규의 투맥. 글로벌 투자 시그널. 세계를 보는 눈. 기업가 정신의 재발견. 기업가 열전 영웅시대. 당신의 통찰이 수익이 되는 시간 라이브 4. 매일 오후 4시에 라이브로 뵙겠습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